사회문화 민상준의 포인트 개념 강의입니다. 오늘 첫 강의죠. 사회문화 첫 강의. 그래서 첫 번째 대단원의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이 되는 날이죠. 자, 첫 번째 대단원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라는 단원이고요. 이 대단원 안에는 4개의 중단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겠죠. 자료 수집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연구 태도, 연구에 필요한 태도, 이 4가지의 단원이 첫 번째 대단원에 들어가 있어요. 일단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라는 이 첫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2문제를 만납니다. 배점으로는 4점에서 5점이 나와요. 많죠, 그죠? 충분히 공부를 해 두어서 점수를 확보를 해 둬야 하는 그런 단원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학생들이 사회문화 현상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럼 물어보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 2문제를 오늘 수업 내용을 통해서 착실하게 다져 놓으면 4점에서 5점을 건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힘내야겠죠? 집중해야겠죠? 자, 첫 번째,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 자, 사회문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사람들이 모여 살아.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현상. 요게 사회문화 현상이야.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어떤 걸 만들어낼까? 좋다고 여겨지는 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겠지. 그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이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현상, 이게 사회문화 현상인 거고, 그런데 사회문화 현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회문화 현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잘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사회문화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아닌 현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을 하면 사회문화 현상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을 사회문화 현상과 비교하면 좋을까? 사회문화 현상이 인간이 의지로서 만든 현상, 이게 사회문화 현상이잖아. 그러면은 사회문화 현상과 비교할 거는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현상. 이 현상과 비교하면 좋겠죠. 그 현상이 바로 무슨 현상? 자연 현상.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펼쳐지는 현상. 자연 현상. 태풍은 열대바다에서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그 저기압이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해 오는 거죠. 그중에 동아시아 쪽으로 오면 이걸 태풍이라고 부르잖아. 자, 태풍을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간의 의지가 끼어들 틈이 없죠. 계절의 변화는 뭐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이 나타나죠. 중위도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를 집어넣을 틈이 없어. 계절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태풍이나 계절의 변화 이런 현상들은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었겠죠. 그죠? 자, 이처럼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펼쳐지는 현상이 자연현상인 거고, 노화 현상은 어때요? 이거 생명체한테 나타나거든. 생명체한테 나타나는 노화 현상은 당연히 생명체에 포함되는 인간한테도 나타나겠죠. 그러면 인간한테 나타나지만 이건 인간의 의지랑은 상관이 없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명체한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노화 현상이잖아. 그러니까 생명체의 한 종류인 인간한테 노화 현상이 나타나지만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 노화 현상도 인간한테 나타날 수 있는 이 노화 현상도 무슨 현상이 된다? 자연 현상이 된다. 반면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로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선거. 어떤 의지로서 만들어낸다? 좋은 대표를 뽑고자 하는 의지,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표를 그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의지로서 선거라는 사회문화 현상을 만드는 거고, 범죄는요? 범죄야말로 강력한 인간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죠. 강력한 인간의 의지로서 만들어내는 거지. 그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갖고 싶어. 강도짓 하는 거야. 귀한 금속을 갖고 싶어. 귀금속 가게를 터는 거지. 자, 이런 게 범죄고, 결론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의지, 결혼, 그 다음에 생산활동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생산활동은 기업이 담당하죠. 기업은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 팔아. 그래서 이윤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서 생산활동을 하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의지로서 만드는 현상. 이게 바로 사회문화 현상인 거고, 그러면은 사회문화 현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의지로서 만들어낸다 그랬죠? 아까 의지로서 만들어내는 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좋은 것, 훌륭한 것, 바람직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참된 것, 막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은 다른 말로 바꿀게. 한마디로 뭐가 있는 것들, 값어치가 있는 것들, 한자로 바꿔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의지로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의지로서 만들어내는 사회문화 현상 안에는 인간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의 첫 번째 특징, 가치, 함, 축, 성. 이게 첫 번째 특징인 거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의 두 번째 특징은 뭐와 관련이 되냐면 규범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규범이라는 건 뭐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정해놓은 것. 뭐 그런 기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규범이 되는 거지. 그지? 자,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다고. 규범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규범에 따라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그 사회생활하면서 하는 그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사회문화 현상은 뭐에 따라야지? 규범에 따라야지. 즉 규범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지. 인간의 의지로서 만들어내는 사회문화 현상은 그 규범이 반영되어 있어. 근데 규범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정해놓은 게 규범이라면, 그러니까 규범은 무슨 성을 띠는 거지? 당위성을 띠는 거지. 그래서 당위적인 규범이 반영된다 이런 얘기야. 사회문화 현상은.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다른 말로 당위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특징을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두 번째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의 세 번째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인과관계와 관련된 거예요. 사회문화 현상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은 국어 성적이 잘 나오게 마련이야. 책을 많이 읽는 것, 이게 원인이 되어서 국어 성적이 잘 나오는 것,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지. 그죠? 사회문화 현상에도 인과관계가 있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사회문화 현상에도 뭐가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뭐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사회문화 성적이 잘 나오는 거,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회문화 현상의 인과관계는 그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확률적으로 연결이 돼.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은 국어 성적이 올라가기 마련이지, 10중 8구는 국어 성적이 잘 나오기 마련이라고. 확률적으로 연결이 되지. 인과관계가. 이 얘기는 10%에서 20% 정도는 10중 1, 2는 성적이 안 올라가는 경우도 생겨. 즉 뭐가 생긴다는 얘기야? 예외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국어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이라면 대개는 국어 성적이 잘 나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대개 그러하다. 이거 한자로 바꾸면 이게 개연성이야. 그래서 세 번째,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뭐와 관련된 거라고요? 인과관계와 관련된 거라고. 그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확률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대개 그러한 일이 펼쳐진다고. 사회문화 현상이 무슨 성을 띈다고? 개연성을 띈다고. 이게 또한 사회문화 현상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아울러 함께 가져. 사람이 사는 곳 어디에서나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인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 그런 현상이 나타나. 미국에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고려시대에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오늘날도 그렇고. 특정한 시간, 특정한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 이런 특성을 보편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보편성만 얘기를 해도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무슨 얘기할지 감이 오죠. 미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방법이 다르고, 프랑스 사람들이 인사하는 방법이 다르고, 한국 사람이 인사하는 방법이 또 달라.
똑같은 한민족이라 하더라도 현대 대한민국에서 인사하는 방법이 다르고 조선시대 인사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특정한 시대, 특정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또 다 달라. 이런 건 무슨성이라고 해요.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대상한테서만 나타나는 특징, 특, 수, 성.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아울러 함께 나타나죠. 존하죠. 자, 여기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인 거고, 그 다음에 자연현상의 특징은 인간의 의지로서 만들어내는 현상이 사회문화 현상이고, 그 의지로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가치가 있는 것들인 거 아니야?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성이라는 특징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펼쳐지거든. 그러니까 그 인간의 가치와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자연현상의 첫 번째 특징은 가치가 침몰돼. 없어. 침몰됐어. 저 깊숙이 물속에 빠졌어. 침몰됐어. 그래서 무슨 가치성? 몰, 가치성. 인간의 의지와도 무관해.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와도 무관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연현상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왜? 인간의 가치와 무관하거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현상의 두 번째 특징은 무슨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뭔 얘기냐면 인간이 인식을 하건 인식하지 않건 자연현상은 나타난다고. 자, 물이 1기압이라는 조건 하에서 몇 도씨가 되면 100도씨가 되면 어떻게? 끓죠. 자, 인간이 바라본다고 해서 아 부끄러워. 나 50도씨에서 빨리 끓어버릴래. 그리고 50도씨에서 막 기체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저 인간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좀 나를 뜨겁게 만드네. 내가 네 뜻대로 100도씨에 끓을 줄 알아? 나 한 200도씨가 돼도 안 끓어. 이런 일은 펼쳐지지 않잖아. 그렇죠? 물은 1기압이란 조건 하에서 100도씨가 되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그런 존재야. 인간 인식과는 상관이 없지. 응? 자,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 현상.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의 특징을 뭐라고 부르느냐?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자연현상은 존재 법칙에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현상의 세 번째 특징은 인과관계와 관련된 특징인데 원인과 결과관계. 자연현상에도 원인과 결과관계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필연적으로 연결이 돼. 반드시 그러하다. 반드시 그러하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예외가 없다는 얘기야. 100도씨가 되면 끓는다. 온도 변화가 원인이 되어서 상태 변화가 나타난다. 이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그러하게 연결이 되죠. 그죠? 예외 없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자연현상의 특징, 확실성의 원리에 따른다. 자연현상은 확실성의 지배를 받는다. 뭐가 없거든? 예외가 없거든. 반드시 그러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성을 갖는다? 필, 연, 성. 반드시 그러하다. 필, 연, 성.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에 따르는 현상. 이게 무슨 현상이나 자연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연현상의 네 번째 특징은 무슨 성? 보편성을 띈다. 자, 이건 언제 어디에서나 그러다는 얘기야. 물은 미국의 물도 그렇고 프랑스의 물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의 물도 그렇고 조선시대의 물도 그렇고 현대사회의 물도 그래. 언제 어디에서나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 이게 바로 무슨 성? 보편성을 띠는 거죠. 그죠? 자연현상은 무슨 성을 안 띄어요? 특수성을 안 띄어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을 해서 동일한 조건, 동일한 원인에서는 항상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 보편성을 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몇 점을 건진 거야? 2점을 확보를 한 거예요. 이게 몇 번 문항으로 출제가 되거든? 1번 문항으로 출제가 되거든. 자, 축하합니다. 2점 건졌습니다. 반드시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정리해야 된다 그랬냐면요.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정리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무슨적 관점과 무슨적 관점이 있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다. 거시의 거자가 클 거자야. 좀 크게 바라봐야 된다고.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의 미자는 이거 작다야.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 합쳐서 살펴 챙겨야 돼. 이게 미시야. 자,
거시적이라는 얘기는 크게 바라본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뭐 어떻게 크게 바라본다는 얘기냐면요. 자, 어떤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파악하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에서부터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그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해 들어가. 이게 무슨 쪽 관점이냐면요. 거시적 관점이야. 자, 그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그 사회의 구조고 그 사회의 제도야. 한마디로 그 사회 체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시적 관점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 체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 사회 체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를 살피고 뭘 살피는 거야? 제도를 살피는 거야. 그런데 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거시적 관점이 필요할까? 바로 그 사회 체계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든.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활동을 하고 사회문화 현상을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체계, 구조, 제도를 알아줘야 된다고.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뭐 내가 아이를 갖고 싶어.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내 맘대로 하면 되나? 큰일 나죠. 그죠? 뭐에 따라야 돼? 결혼 제도에 따라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 제도에 따라서 결혼을 하거든. 그 결혼 제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아이를 만들거든. 그러니까 제도가 다르면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 결혼 생활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이게 달라진다고. 왜? 제도의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동성 간의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해서 키울 수도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의 결혼 생활의 모습이 다르고 우리나라의 결혼 생활의 모습이 다른 거야. 뭐에 영향을 받거든? 구조와 제도, 체계에 영향을 받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거시적 관점의 이론적 관점으로는, 즉 거시적 관점에 포함되는 이론적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 기능론적 관점이 있고 갈등론적 관점이 있는데, 즉 기능론도 갈등론도 기본적으로 뭘 체크해? 사회 체계를 체크해. 근데 그 사회 체계에 대해서 기능론은 그 사회 체계가 조화롭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갈등론은 그 사회 체계가 어떻게 되나? 갈등적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조화롭다라고 바라보든 갈등적이다라고 바라보든 기능론이 됐든 갈등론이 됐든 기본적으로 뭘 체크한다고? 사회 체계, 구조와 제도를 체크해서 거기에서부터 설명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기능론도 갈등론도 다 무슨적 관점 안에 포함되어 있다. 거시적 관점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미시적 관점은 같은 결혼제도 안에서 같은 사회 체계 안에서 즉 같은 결혼 제도에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같은 결혼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결혼 생활의 모습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결혼 생활에서의 의미도 사람마다 다 뭐해? 다르거든. 그러니까 뭘 바라봐야 돼? 그 사람을 체크를 해줘야 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뭐 결혼 생활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각각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를 하고 어떤 행동과 어떤 말들을 주고받는지를 체크를 해야지 각각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결혼 생활을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미시적 관점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나 그 개개인의 주관적 세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개개인의 주관적 세계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이게 이제 무슨 쪽 관점이 되는 거죠? 미시적 관점이 되는 거죠. 이 미시적 관점 안에 포함되는 관점, 이론적 관점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봐봐. 그러면 거시적 관점은 사회 체계를 초점을 맞추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회 체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 그러면 이제 포인트 하나야. 자, 이 관점이 거시적 관점이냐? 제 시문에 나와 있는 이 가의 글이, 나의 글이 거시적 관점이냐, 미시적 관점이냐를 이제 구분을 해내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 구분을 하는 포인트, 힌트를 어디서 얻느냐? 거시적 관점은 개인들이 사회 체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개인들은 어떤 존재로 나오냐면은 능동적일까, 수동적일까? 수동적 존재로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회 체계에 초점을 맞췄거든. 개인들은
사회 체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 그러니까 개인들은 수동적이야. 반면 미시적 관점은 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런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사회문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시적 관점에서 개인들은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 자율적인 존재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구분하는 포인트가 돼요. 자,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어떤 관점이고 왜 그런 관점이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 잘 정리가 됐죠. 그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관점에서 어, 각각의 관점에 포함되어 있는 이론적 관점을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 거시적 관점에는 어떤 관점이 있다고?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있다고. 자, 그래서 기능론 정리합시다. 기능론은요, 전제, 사회를 마치 뭐처럼 바라본다? 유기체처럼 바라본다. 유기체가 뭐야? 생명체예요, 생명체. 그러니까 사회를 마치 뭐처럼 바라봐? 생명체처럼 바라봐. 그러면 생명체를 이해를 해야 되겠네. 생명체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내가 지금 강의하다 보니까 목이 말라. 목이 말라. 그래서 뭘 찾아? 물을 찾아. 물을 찾았어. 물이 저기 있네. 그러니까 내가 물이 있는 데까지 가. 그래서 물병을 잡고 뚜껑을 따고 마셔. 아, 그러니까 이제 목이 안 말라. 이게 생명체잖아. 자, 뇌가 자, 당신의 지금 몸에 수분이 부족해. 그래서 수분을 채워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가 목말라라는 느낌을 떠올렸죠. 그죠? 내가 목말라라는 느낌을 갖게 해줬어. 그러니까 눈은 물을 찾았던 거고, 다리는 내 몸을 이동을 시켜줬던 거고, 팔은 물을 잡았던 거고, 그 다음에 입은 마셨고, 소화기관은 그 물을 흡수를 한 거지.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수분이 채워지게 된 거야. 그러면 나는 생명체는 건강하게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겠지. 이게 생명체야. 근데 이렇게 생명체를 바라보는 이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뭘 바라본다? 사회를 바라본다. 이게 바로 기능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설을 뭐라 그러느냐? 사회도 유기체와 똑같다. 사회 유기체설이라 그래요. 사회 유기체설. 자, 이 기능론적 관점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무슨 활동 한번 살펴봅시다. 기업 활동 한번 살펴봅시다. 기업 활동. 자, 기업 활동이라는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싶어. 기능론적 관점으로. 그런데 기능론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무슨 쪽 관점이거든? 거시적 관점이거든. 그러니까 기업 활동이 나타나는 그 사회 체계를 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럼 기업 활동이 나타나는 그 사회 체계. 일단 오늘날 사회 체계. 오늘날 기업 활동과 관련된 사회 체계. 자본주의 경제 체제. 자,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의 기업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뭘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이해해 보는 거야.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뜻. 자본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제 체제. 이게 자본주의 경제 체제야. 자본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자본이 뭐 차고 넘치나? 사람들이 원하는 자본 그 이상으로 세상에 자본이 차고 넘치나?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공장과 기계를 얘기를 해줘요. 사람들이 공장과 기계를 갖고 싶은 것 충분히 다 자기가 원하는 공장과 기계를 다 가질 수 있나? 못 가지지. 자본은 희소하다고. 공장과 기계는 부족해. 이런 상태에서 자본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게 허용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자본을 가져. 자본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불러? 자본가라고 부르고 자본을 갖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 거지? 노동자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자본가는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지? 자본가가 맡은 역할. 경영을 담당을 하지. 노동자가 맡은 역할은 노동을 담당을 하지. 그래서 자본가가 경영을 잘 담당을 하고 노동자가 노동을 잘 담당을 하잖아. 그럼 기업이 잘 유지될 수 있어. 자, 기업을 마치 뭐처럼 바라보고 있지? 생명체처럼 바라보고 있지. 뇌는 내 역할을 하고
눈은 눈 역할을 하고, 다리는 다리 역할, 팔은 팔 역할, 소화기관은 소화 역할을, 소화를, 역할을 잘 하잖아? 각각의 부분들한테 맡겨진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잘 수행을 하잖아? 그래서 그 기능들 사이에 조화가 잘 이루어지잖아? 그럼 생명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잖아. 마찬가지야. 자본가는 자본가한테 맡겨진 기능이 있고, 노동자는 노동자한테 맡겨진 기능이 있어. 그래서 자본가가 자기 역할을 잘 수행을 하고, 노동자가 자기 역할을 잘 수행을 하잖아. 그래서 그 역할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기업이 잘 유지될 수 있어. 사회, 유기체설. 무슨 논적 관점? 기능론적 관점. 자, 때에 따라서 생명체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 감기에 걸리기도 하지. 감기에 걸려. 그러니까 뭐 온몸이 피곤해가지고 팔다리가 안 움직이네. 입맛을 잃어. 미각을 상실해. 그런 경우가 생기지. 하지만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을 하죠. 기업도 마찬가지야. 어떤 기업들은 자본가가 경영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럴 경우에는 뭐 주식회사라면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전문 경영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그 사람한테 경영을 맡기기도 하죠. 자, 어떤 노동자가 일을 제대로 안 해. 그럴 경우에는 해고를 하고 일을 잘하는 다른 노동자로 바꾸지. 그러면 기업 활동이 잠깐 문제가 있었지만 기업이 다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치? 우리 지금 무슨 논적 관점 정리하고 있다고요? 기능론적 관점 정리하고 있다고. 기능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사회를 마치 뭐처럼 바라본다? 생명체처럼 바라본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범위를 한번 넓혀봅시다. 자, 지금은 기업 활동을 무슨 눈 쪽으로 바라본 거야? 기능론 쪽으로 바라본 거야. 자, 조금 범위를 넓혀서 사회를 한번 바라봅시다. 자, 전체 사회는 서로 다른 부분들로 나뉘어져 있어. 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다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지. 뭐 교육 부분도 있고 종교 부분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일단 뭐 교육 부분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사회 전체는 서로 다른 부분들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부분들은 각각 담당한 역할이 있어. 기능이 있어. 정치는 어떤 기능을 담당을 하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 이게 정치가 맡은 기능이죠. 경제는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죠? 재화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를 담당을 하고 교육은 예를 들어 정치가 민주정치라면 자, 선거는 어떤 절차이고 그 다음에 선거 때 국민들은 어떤 권리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경제, 뭐 한 나라의 생산 분배 소비는 각각 어떤 경제 주체들한테 맡겨져 있고 각각의 경제 주체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주체들 사이의 관계는 그래서 각각의 활동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다 이런 것들 사회 구성원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이 하는 기능인 거죠. 그죠? 자, 그 결과 정치가 정치 역할 잘하고 경제가 경제 역할 잘하고 교육이 교육 역할 잘하는 그래서 이 부분들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면 조화가 이루어지면 사회 전체가 잘 유지될 수 있다. 무슨 논적 관점? 기능론적 관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기능론적 관점을 다 이해를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교재, 우리 수능 특강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끝나요. 자, 기능론의 전제 아까 정리했고 핵심 주장. 어디에 초점을 맞춰? 서로 다른 부분들 사이의 균형과 조화에 초점을 맞추지. 그 서로 다른 부분들 사이에 전체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부분들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그 사회가 유, 지, 통, 합, 질서가 지켜지는 것. 여기에 바로 여기에 강조점을 찍는 것이 기능론적 관점이거든. 그래서 사회는 본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일시적으로 이 조화와 균형이 뭐 할 수가 있다. 깨질 수가 있다. 생명체의 경우에 아까 감기에 걸린 것처럼. 자,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하지만 스스로 이 조화와 균형을 뭐 할 수가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들은 서로 다른 그러니까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있는 거고 그 구성 요소는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을 해. 그래서 그 기능을 잘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 사회가 안정이 되고 질서가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규범이라는 것, 제도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얘기인데, 자, 규범이라는 것. 아까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정리하면서 얘기했던 거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해놓은 것이 규범인 거고, 제도라는 것은 사회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미리 정해놓은 것. 이게 제도라는 것이거든. 자,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이가 계속 태어나야 돼. 근데 아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기 멋대로 만들면 질서가 유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혼 제도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결혼 제도에 따라서 아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 규범이나 제도는 어떤 기능을 담당해?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규범과 제도를 따름으로써 통합이 되고 질서가 유지가 돼. 그럼으로써 사회가 존속될 수 있어. 규범과 제도는 사회 통합, 질서 유지, 그 사회 존속에 필요한 기능을 담당을 한다고. 그런데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 규범과 제도가 이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규범과 제도에 따라야 돼. 그래야지만 통합, 질서 유지, 사회 존속의 그런 기능을 규범과 제도가 잘 수행할 수 있겠지. 포인트는 그거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따라야 된다고. 규범과 질서를, 제도를.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규범과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 특정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규범과 제도를 만들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규범과 제도를 따를 것이다 라는 보장이 돼야 안 돼. 보장이 있어 없어? 보장이 없다고.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어. 그러면은 그 규범과 제도를 안 따르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잖아. 이걸 막기 위해서는 규범과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해서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사회 규범과 제도는 이게 포인트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의의는 기능론은 뭘 설명을 잘할까?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이 통합되고 그래서 질서를 잘 지키고 그래서 어, 자신이 맡은 바 기능을 잘 수행을 하고 그 결과 전체 사회가 유지되는 거. 이런 것들을 기능론은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사회 안정이 유지가 되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기능론은 잘 설명을 해. 사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놓은 것이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한계를 갖느냐. 사회 유지에 포커스를 맞춰놨기 때문에 있잖아. 뭘 싫어? 뭐가 싫어? 사회가 바뀌는 게 싫어. 급격한 사회 변동이 싫어. 이게 기능론의 기본적인 한계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안정과 합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대립 이런 현상이 분명히 사회 속에서 나타나잖아. 이 갈등과 대립을 잘 설명을 못해. 너무 가볍게 지나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렇게 다루고 말아. 이게 첫 번째 한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이 사회 안정, 합의, 유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변화를 싫어해. 근데 봐봐라. 기누누는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든. 근데 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회 속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회 속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기누누 쪽 관점은 그 사회 속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 사회 속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기누누를 좋아해. 왜냐하면 그 사회 속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회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걸 바라거든. 변화되는 걸 싫어하거든. 그래서 현재 걸 지키려고만 해. 더 좋게 발전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것보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져. 이걸 무슨 주의라 그래? 이걸 보수주의라 그러지. 그치? 그래서 보수적 관점을 갖는다. 무슨 논의? 기능론이. 기능론은 보수적 관점이다. 라는 한계 혹은 비판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런 한계점이 있다. 혹은 그렇게 보수적인 관점이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무슨 눈쪽 관점의 기능 눈쪽 관점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시적 관점 중에서 무슨 눈쪽 관점을 정리를 한 거야? 기능 눈쪽 관점을 정리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뭘 정리해야 되지? 갈등 눈쪽 관점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갈등 눈쪽 관점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 갈등론적 관점도 기본적으로 무슨적 관점으로서, 거시적 관점으로서 사회 체계에 포커스를 맞췄지. 그 구조와 제도가 무슨적이다? 갈등적이다. 왜냐?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있는 것, 이거 사회적 가치.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 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가치야. 그런데 이 사회적 가치는 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차고 넘치나? 부족하나? 부족하지. 그러니까 희소해, 희소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 못해. 모자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모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만큼 원하는데 채워줄 수 있는 건 조금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뭐가 나타나지?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그 갈등과 대립이 희소한 사회적 가치를 두고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는 그런 무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이게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무슨 논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자, 예를 들어 한번 갈등론적 관점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역시 이제 무슨 활동 가지고, 기업 활동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갈등론적 관점도 무슨적 관점으로서, 거시적 관점으로서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사회 체계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자, 기업 활동이 무슨주의 경제 체제에서 이루어진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이루어진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본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는 경제 체제고, 그 자본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고? 자본가가 되는 거고, 자본을 사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지? 노동자가 되는 거지. 무슨 논적 관점이랑 똑같네. 기능 논적 관점이랑 똑같네. 그런데 왜 똑같아? 기능 논적 관점도 갈등 논적 관점도 기본적으로 무슨 쪽 관점이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사회 체계로부터, 구조와 제도로부터 설명이 들어가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부터 달라져. 자, 자본가는 공장과 기계를 갖고 있고 노동자는 공장과 기계를 갖고 있지 못해. 그러니까 노동자가 자본가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일 좀 시켜주십시오. 나한테 일거리를 좀 달라. 대신 나한테 뭘 달라? 내가 그러니까 일을 해줄 테니까 뭐 해달라? 월급을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자, 예를 들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등장한 18세기 영국으로 갑시다. 공장과 기계는 한참 부족하고 노동자는 차고 넘치던 그런 시기야. 자본가는 귀하고 노동자는 흔하던 이 시기인 거지. 자, 노동자가 자본가한테 가서 나 일 좀 시켜줘요. 할 때 자기가 원하는 월급 그대로 다 부를 수가 있을까? 자, 가족을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200만 원이 필요해. 그런데 200만 원 달라고 하면 그 20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자리를 찾기가 쉬울까? 어려운 시기겠지, 그지? 자, 기껏 얘기해봤자 월급을 얼마밖에 못 받더라? 80만 원밖에 못 받더라. 월급 80만 원 가지고 일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래서 노동자가 월급을 80만 원 받고 일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공장에 가서 상품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지?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상품은 얼마너치의 상품을 만들어줄까? 80만 원어치의 월급을 받기로 했으니까 80만 원어치의 상품을 만들어주면 될까? 어, 나도 비웃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웃었겠지, 그지? 이런 일은 안 벌어져, 그지? 8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 줬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자, 상품은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상품을 얼마너치의 상품을 만들어 줬다라고 치자고. 200만 원어치의 상품을 만들어 줬다라고 치자고. 그러면은 상품 200만 원어치를 만들어 주고 월급은 80만 원을 받았어. 그럼 나머지 차에 120만 원은 누구한테로 가는 몫이 되는 거지? 자본가한테 가는 몫이 되는 거지. 그치? 자, 18세기 영국이라면은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일을 했을까, 노동자가? 막 16시간 막 일을 했대.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해가지고 월급 80만 원을 받는 그런 생활을 했던 거야. 자, 80만 원 받아가지고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 애들도 공장에 간다고. 자, 4살짜리 애가 일을 해. 4살짜리 애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굴뚝이 굉장히 좁잖아. 그러니까 4살짜리 애들이 이 굴뚝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굴뚝을 청소하고 막 이런 일이 펼쳐진다. 자, 노동자는 200만 원어치의 일을 해요. 그래서 월급을 80만 원만 받아. 그래서 봐봐.
120만 원은 자본가가 가져가지, 그지? 자, 그래서 자본가는 어떤 사람이 돼? 뺏는 자가 돼. 노동자는 200만 원어치 일을 해놓고서는 80만 원밖에 못 가져갔거든. 120만 원은 자본가가 그냥 가져갔거든. 그러니까 노동자는 어떤 자가 돼? 뺏기는 자가 된다. 뺏는 자.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노동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노동을 할까? 자, 내가 내 몸 가지고 일을 하는데,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싶지 않으면 일을 안 해도 될까? 상품 200만 원어치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내가 쉴 때 일을 하면서 쉬면서 나 200만 원 만들어줄게. 이게 안 된다고. 공장에서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일을 하잖아. 그래서 한 사람이 쉬면 다른 노동자의 작업 진행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자본가가 정해준 시간에 똑같이 일을 시작을 하고 쉬는 시간에 똑같이 쉬고 밥 먹는 시간 똑같이 밥 먹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도 통제를 당해. 자본가가 시키는 대로 노동을 해야 되고 노동자는 자본가는 자한테 어떻게 노동해라라고 시킬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노동자는 자본가가 시키는 대로 노동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본가는 지배자가 되고 노동자는 피지배가 되는 거지. 피지배자가 되는 거지. 그치? 자, 봐봐. 자, 노동자는 자기 마음대로 노동 과정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만든 상품의 가치 중에 일부만 가져올 뿐이고 하루에 16시간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처자식 벌어서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아내도 공장에 가야 되고 하물며 애까지 공장에 보내야 된다고. 자, 이 사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지. 노동자들도 이렇게는 이제 못 살 거란 얘기야.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뭘 해? 저항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저항을 통해서 야, 지금 사회가 계속해서 이런 사회니? 지금 사회는 이것보다는 좋은 사회지, 그지? 자, 하루 16시간 일을 해? 아니야. 노동 시간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최저임금도 법으로 정해져 있고 아동 노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그지? 응? 어, 노동 가능 연령이 정해져 있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통해서 사회가 바뀌게 된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무슨 눈쪽 관점이 되는 거죠? 갈등 눈쪽 관점이 되는 거지. 그지? 자, 좀 사회를, 그러니까 좀 폭넓게 생각해 보자고. 이제 인류의 역사를 한번 바라볼게. 자,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고대 시대는 노예제 사회야. 노예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들이 있는 거지. 그지? 자, 노예들이 처음에는 노예 주인의 말을 따라. 하지만 노예들이 그 노예로서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면 점점 이제 뭐 하기 시작해? 저항하기 시작해. 저항하기 시작해서 결국에 고대 노예제 사회가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아까 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뺏기는 자, 피지배자들이 저항을 해. 그 결과 사회가 바뀌는 거 아니야? 그래서 노예들이 저항을 해. 그래서 고대 노예제 사회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때 사회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고대 노예제 그 뒤에 이제 어떤 사회로 바뀌었어? 중세 봉건제 사회로 바뀌었죠. 중세 봉건제 사회 때는 어떤 사람들이 지배하고 영주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농민이자 동시에 노예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농노들이 피지배자인 거지. 자, 이 처음에는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농노들이 그럭저럭 견뎌. 그런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농노들이 저항을 하는 거지. 그 저항 끝에 중세 봉건제 사회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그래서 중세 봉건제 사회가 또 바뀐 거야. 근데 자본주의 사회로 바뀐 거지.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하는 자는 누가 되고? 자본가가 되고. 그 다음에 피지배, 지배를 당하는 자는 노동자들이 되는 거지. 처음에는 견뎌. 그런데 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정을 하는 거고, 피지배자들이 정을 하는 거고, 그 결과 이 근대 자본주의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지? 이게 무슨 논적 관점? 바뀔 것이다 혹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갈등 논적 관점인 거죠. 그죠? 자, 위에는 무슨 계급? 지배계급. 여기는 피지배계급. 지배계급은 뭐를 하는 거야? 억압과
착취를 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피지배계급은 이 지배계급의 억압과 착취에 뭐를 하지? 저항을 하지. 그 결과 사회가 변화되어 왔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무슨 논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등론의 핵심 주장. 자, 사회에 존재하는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눠. 두 집단으로 나눠.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으로 나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눈다는 얘기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뉘어진다. 그 다음에 자, 지배계급은 뺏는 자고 피지배계급은 뺏기는 자야. 그러면 뺏는 자의 이익과 뺏기는 자의 이익이 함께 동시에 어, 같이 있을 수가 있을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뺏는 자의 이익과 뺏기는 자의 이익은 모두 함께 지켜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하다? 양립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 계급 사이에서는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갈등이 나타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이 갈등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가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규범과 제도라는 것. 아까 기능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해서 규범과 그 다음에 제도를 만든 거지. 근데 갈등론적 관점은 규범이라는 것, 제도라는 것,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게 아니야. 누가 만든 거야? 지배자가 만든 거야. 법이라는 거, 규범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제도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지배자가 자신의 지배계급이 자기 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지배계급이 계속해서 지배계급으로 남고 피지배계급이 계속해서 피지배계급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만든 지배계급의 모일 뿐이야.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논적 관점? 갈등 논적 관점. 그래서 봐봐. 겉으로 보기에 사회가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도 있어. 질서가 지켜지는 경우가 있다고. 사람들이 규범에 따르고 제도에 따르는 그런 상태가 있잖아. 근데 갈등론적 관점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은 지배계급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해. 피지배계급은 이 압도적으로 강한 지배계급에 저항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지배계급이 만든 규범과 제도에 일단 뭐 해줘야 돼? 따라줘야 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안정, 뭐 질서 유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사회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억눌린 힘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 바탕에는 뭐가 있다? 갈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갈등론적 관점의 핵심 주장이 되는 거예요. 갈등론적 관점의 의의는 갈등론적 관점은 뭘 잘 설명을 하지?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 대립을 잘 설명을 하지. 이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사회가 바뀌어 나가는 이 모습은 갈등론적 관점이 잘 설명을 해. 이게 갈등론적 관점의 의의이자 장점이야. 반면 한계는 분명히 자,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난다. 뭐 딱히 지배하는, 그다음에 딱히 피지배당하는, 뺏는 뺏기는, 뺏기는 그런 관계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지배 피지배로 단순화시켜서 바라봐. 이게 갈등론적 관점의 첫 번째 한계점이에요. 복잡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의 그 양상을 지나치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단순화시켜 버린다. 이게 첫 번째 한계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협동과 합의, 조화의 모습이 분명히 있잖아. 근데 이 모습을 갈등론적 관점은 잘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아무리 노동자라 하더라도 있잖아. 아무리 피지배자라고 하더라도 그 피지배자가 그 사회 속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그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 사회의 질서가 지켜지는 게 필요하다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안정이라는 것, 그 다음에 질서 유지라는 것의 중요성을 갈등론은 또 너무
가볍게 본다는 얘기지. 경시한다. 이게 또한 갈등론적 관점의 한계가 되는 거죠. 뭐 갈등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 지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정리를 다 끝냈냐면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정리를 다 끝낸 거야. 거시적 관점에서 이제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을 다 정리를 한 거죠. 이제 뭐만 정리하면 오늘 수업 끝. 미시적 관점만 정리하면 끝이야. 자, 미시적 관점은 어떤 관점이 있다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이 있다고. 자, 미시적 관점에 필요한 이유는 같은 사회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문화 현상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회문화 현상을 만들어 내더라. 따라서 뭘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개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행동들을 주고 받는지를 살펴봐야지만 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다. 이때 개인은 어떤 존재가 된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된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어떤 주체로서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무슨 눈쪽 관점은? 미시적 관점은. 근데 미시적 관점이 바로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적 관점이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시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한 이 내용이 그대로 무슨 쪽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의 전제가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을 한번 또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기업 활동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볼 거야. 자, 기업 활동. 이제 사회 체계로 잘 안 가겠죠. 그죠? 자, 기업 활동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자, 지금 뭐 설명하고 있어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설명하고 있어. 자, 자본과 노동자 사이에 처음에 약속을 맺은 거야. 자, 월급을 얼마를 주고받기로 약속을 맺은 거지. 200만 원의 월급을 주고받기로 약속을 맺은 거야. 근데 노동자가 한 달 동안 일을 해봤네. 근데 200만 원이라는 월급이 노동자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일한 만큼 충분히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래서 200만 원이 노동자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하다? 부족하다. 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200만 원에 대한 월급이 부족해. 그러면 노동자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겠지? 자본가한테 가서 월급을 어떻게 올려줘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치? 그죠? 근데 똑같은 200만 원이라는 월급에 대해서 자본가가 생각하기에 아닌데 자본가가 생각하기에 이 200만 원에 대한 월급은 뭐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럼 200만 원이라는 월급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본가는 월급을 올려줄까 안 올려줄까? 안 올려주겠지. 그지? 안 올려줘.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자, 200만 원이라는 월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에 따라서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그 다음에, 자본가가 월급을 안 올려준대. 그러니까 노동자가, 그래? 나 뭐 할 거야? 파업할 거야.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럼 자본가는 파업한다고? 그래도 월급을 더 올려주면 난 남는 게 없어. 공장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 알았어. 공장문 닫아버릴 거야. 왜 직장 폐쇄라 그래요? 직장 폐쇄해버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한 기업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이른바 노사 갈등이라는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난 거지. 그런데 모든 기업에서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 똑같이 2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다른 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이 200만 원은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똑같은 사회 체계 안에서 똑같이 기업 활동을 하지만 200만 원이라는 월급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의미 규정하지 않는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기업에서는 노사 갈등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무슨 쪽 관점이 필요한 거야? 미시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치? 오케이요. 자,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 앞에 어떤 여성분이 지나가는 거야. 근데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뭘 한 거야.
나도 모르게 아니지. 자, 예쁜 그 여자한테 뭐 한가? 윙크를 보낸 거야. 이 윙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너 참 예쁘다. 나 너가 마음에 든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의 윙크를 본 그 여성분이, 어? 나한테 미소를 보내줬어. 그러니까, 아, 네 마음 알겠어. 근데 너, 윙크하는 너도 내가 보니까 마음에 들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미소를 나한테 보내준 거지. 그래서, 자, 윙크를 주고 미소를 받았어. 그래서 둘은 이제 뭐 하게 되겠지? 연애를 하겠지. 그치? 이게 연애라는 사회 문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미, 상징적, 그러니까 미시적 관점에 포함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의 핵심 주장 정리합시다. 일단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의에 기초해서 행동을 해. 200만 원이란 월급이 적다라고 생각하면 월급을 올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200만 원이란 월급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본가는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면서 뭐가 나타나는 거지? 이런 행동을 주고받으면서 말과 행동을 주고받으면서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이 상황정의라는 개념이에요. 자, 컵에 물이 반이 담겨져 있어. 어떤 사람은 반이나 담겨져 있네. 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누워서 텔레비전 봐. 필요하면 목마를 때 저 물 마시면 되거든. 그런데 반밖에 안 담겨져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저 컵에다가 물을 채워놔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불안하지 않을 거 아니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다른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첫 번째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핵심, 기본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사회문화 현상은 그것이 존재하는 상황에 따라 행위 주체인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조건보다 물이 반 담겨져 있는 저 객관적인 조건보다 반밖에 안 담겨져 있네. 반이나 담겨져 있네. 그 객관적인 조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이게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는데 더 큰 중요성을 갖는 거지. 그치? 그래서 상황 정의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을 만드는 인간은 뭘 활용을 한다고? 상징을 활용을 한다고. 자, 말,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릇. 그 다음에 행동,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릇. 윙크, 동작,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릇. 그 다음에 미소,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릇. 자,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릇, 이 상징이라 그런 거야.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릇인 상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장점은 인간의 어떤 능동적인 사고와 행동의 측면을 잘 설명할 수가 있다. 이게 의의가 되는 거고, 반면 한계는 분명히 인간의 행동은 사회 체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 근데 이 사회 체계, 구조나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런 측면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는 또한 너무 가볍게 여겨지게 된다 이런 얘기지. 음, 아까 내가 윙크를 주고 미소를 받으면서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나는 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연애의 모습이잖아. 그런데 신분제 사회에서 가부장적 질서, 한 집안에 남자가 짱이 되는 가부장적 질서에서 나타나는 연애의 모습이 다른 건 바로 오늘날의 사회 체계와 그다음에 조선시대의 사회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잖아. 근데 이런 측면을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는 잘 그런 것들 너무 가볍게 여긴다. 이게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의 한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관점들을 정리를 했고 각각의 관점들이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를 정리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관점들이 다 의의와 한계를 달리 갖고 있어. 그래서 한 가지 관점만 채택하고 나는 기능론이 마음에 들어. 난 갈등론 쪽으로 나의 생각을 할 거야. 혹은 나는 갈등론이 사회를 제대로 살펴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해. 기능론은 문제가 많지. 이렇게 해서
한 가지 관점만 채택하고 나머지 관점을 버려버리면 그 한계를 극복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내가 파악하려고 하는 사회문화 현상이 있다면 그 사회문화 현상을 어떤 현상이 보다 잘 설명하는지를 점검을 하고 그 관점에서 지금 파악하지 못하는 점은 어떤 점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지를 체크를 하면서 의의는 살리고 한계를 보완을 하면서 그렇게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해야 되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들 사이에서 여러 관점들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 수능 특강 마지막에 그 교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강이 정리가 깔끔하게 끝난 거예요. 자, 오늘 수업한 내용 잘 한번 숙지해서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면 이제 우리가 몇 점을, 4점에서 5점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회문화 민상준의 포인트 개념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